예, 별도 소개 없이 바로 우크라이나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예, 목사님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은 30분입니다. 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그 한국군사문제연구원 박철호 원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맡은 이 러시아의 이제 우크라이나 개입에 대한 이 주제는 지금 한참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또 위험한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다 이론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이제 저는 소위 말하는 그레이존 갈등, 회색지대 갈등 전략을 적용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제가 이제 본문에도 썼지만 이 경제력으로는 이태리와 브라질 사이에 어느 정도 그 사이에 위치해 있는 그 정도의 국가인데 어떻게 마치 미국이나 현재 중국 과거에 냉전 시대에 이제 소련처럼 이렇게 세계적인 이 강대국 역할을 할 수가 있느냐, 이 근본적인 의문이 들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해답은 한 가지 단초가 바로 이제 이 회색지대 갈등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색지대 갈등 전략은 상대적으로 약한 나라가 다른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선택하는 대안의 전략이 됩니다. 러시아는 군사적으로는 미국에 이어서 세계에서 이제 두 번째 이 강한 육군을 갖고 있는데 러시아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가 하기가 좀 어렵죠. 미국에 대해서 또 나토 동맹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이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는 강자죠. 그래서 이 미국이 대응할 수 없도록 하면서 이 주변 국가의 이제 이 강국으로 군림하는 하나의 방책으로 이것을 구사하는 것이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둬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러시아의 이 경제력에 비해서는 더 큰 군사적인 또 정치적인 외교적인 그런 입장이 부각될 수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선 회색지대 갈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이것이 이제 2014년 이후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이제 어떻게 적용되었냐, 그리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에 주는 함의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 회색지대 갈등 혹은 회색지대 분쟁이라는 말은 직접적인 무력 충돌을 피하면서 다양한 국가 역량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추구하는 그런 대안적인 전략이다. 대체로 이 회색지대 전략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적극적으로 또 상당히 의도적으로 추진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에서는 이 회색지대 전략을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직접적이고 상당한 규모의 이 무력 사용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안보 목표를 달성하려는 노력으로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이 전쟁과 평화 사이에서 선택하는 하나의 용이 주도한 이 분쟁 계획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색지대 전략에서는 직접적인 무력 대결을 이제 회피합니다. 또 재래식 전쟁 방식도 회피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일종의 레드라인 한계선을 설정해서 이것을 지키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계선 내에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이 정해진 시간 내에 어떤 아주 포괄적인 결과를 추진하기보다는
상당히 점진적으로 한 번에 하나의 이 작은 목표들을 계속 추구해 나가는, 그래서 이제 점진주의와 이 애매모호성, 앰비규티가 상당히 중요한 그 특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기존에 이제 러시아의 이제 새로운 그 전쟁 방식을 설명하면서 하이브리드 워페어, 하이브리드 전쟁에 대해서 많은 그 논의가 있었고, 이것을 그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이제 상당히 기정사실화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럼 하이브리드 전쟁과 이 회색 지대의 이 갈등 전략은 어떻게 서로 비교할 수 있느냐?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것은 일단 그 행위 주체가 국가는 물론이고, 이런 뭐 반군이나 테러 집단 같은 이런 비국가 단체들도 이제 포함이 되죠. 그래서 이 단체와 국가가 이 정규전과 함께 비정규전, 뭐 사이버전 이런 것을 수행하는 전쟁 형태를 의미하죠.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들은 이 서구 국가들은 특히 이런 그 하이브리드 전쟁을 사실상 수행하는데 제약이 많습니다. 민주주의의 속성 때문이죠. 그런데 러시아에서는 이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말을 잘 안 쓰죠. 왜냐하면 이거는 서구에서 자기들이 먼저 이런 방식의 전쟁, 특히 미국이 을 저질러 놓고 러시아한테 하이브리드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덮어 씌우는 거다.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주로 이제 뉴 제너레이션 워, 신세대 전쟁으로 이제 부르고, 이 서구에서 말하는 이 하이브리드 전쟁을 러시아식으로 전략 개념화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러시아는 하이브리드 전쟁도 하고 회색지대 전략도 하는데,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하이브리드 전쟁은 아까 말했듯이 이제 굳이 구별을 한다면은 행위 주체가 많고, 그 회색지대 전략은 이 행위 주체가 주로 국가에 국한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함께 뭐 중국의 그 회색지대 전략, 이를테면 뭐 인공섬을 만들어서 이것을 기정사실화하는 것, 중국 정부가 국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상당히 지금 혼용돼서 쓰이고 있고, 아직까지는 엄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려서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회색지대 전략에서 구사할 수 있는 그 수단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 따라서 이것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을 수행하는 데 따른 어떤 그 리스크, 부담에 따라서 충분히 강도를 조정해서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표에 나와 있듯이 1단계로 주로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내러티브 전쟁입니다. 선전선동을 하면서 이 의도된 스토리를 이렇게 삽입을 해서 역사를 해석하는 그런 내러티브 전쟁이 1단계에 해당되고, 2단계에서는 그 민간 개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점령의 이 전 단계로 민간 기관이나 집단을 파견하는 민간 개입 단계입니다. 3단계, 이 강압적인 변경, 군사 이동, 훈련, 핵 위협 같은 이 포시브 시그널링, 강압적 경고가 이제 3단계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가 전쟁을 의도하지 않고 이 회색지대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만약 목적이라면은 사실상 최대 목표인 군대 이동과 위협에 해당되는 그런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어저께부로 이 도네츠크 지역에 이제 평화 유지군 명목으로 군대를 이각 부대를 이제 투입을 했죠. 했는데 이 군인들이 크림 점령 합병 때와 마찬가지로 이 군대 소속이 없는 군복을 입고 지금 탱크를 갖다 이제 몰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회색지대 갈등 전략을 러시아가 구사한 사례는 너무나 많고 너무나 다양한 그런 그 수단들이 내용들이 이제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열거하는 것 갖고도 이제 충분히 뭐
책 한 권 될 정도로 많은데 그 군대가 총이나 이제 무기를 사용해서 이 전투를 하고 침공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에 대해서 이제 그 크림 점령할 때 군 내에 이제 이 통신망을 그 러시아가 마비를 시키고 특히 장교들이 휴대폰 메시지나 이메일에 의존해서 정보를 명령을 취득하게끔 만들어서 디스인포메이션을 심어서 이 사람들을 이제 무장 해체시키는 그런 방식을 썼죠. 그리고 이제 그 크림 반도를 점령하고 나서 그 2014년 그 초기 단계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가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투입해서 이제 이 돈바스 지역에서 이제 전투를 할 때 지금도 물론 계속되고 있지만요. 이 러시아 일반 병사들의 우크라이나 병사들의 휴대폰을 해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문자 메시지로 전쟁을 이제 그만하고 집으로 가라. 가족이 보낸 걸로 해서 그렇게 문자를 보내요. 물론 이걸 이제 보고 뭐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없겠지만 그런 식의 이제 그 심리 혼란 작전을 유도를 하고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크라이나 이 정부와 이 돈바스 지역의 주민 간의 이제 이간체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이제 주민들을 학살을 하거나 뭐 처형을 하거나 또 탱크가 이 민간인을 갖다가 밀고 지나가서 죽었고 가족들도 죽임을 당했다. 이런 그 가짜 뉴스들이 이제 굉장히 많았죠. 그러나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돈바스 지역에서는 이 우크라이나의 이 주민들은 사실상 다 이주를 하고 러시아 혈통의 사람들이 거기 나가죠. 원래는 이 사람들이 한 30에서 한 40% 정도 차지하고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이제 떠나고 아주 나이가 많은 노인들만 남아 있고 이 러시아계 주민들이 남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정부와 주민들을 이간하는 것은 실제로 큰 효과가 이제 얻게 됐습니다. 특히 전투 현장에 뭐 가짜 뉴스를 갖다가 이제 퍼뜨린다거나 이간책을 펴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는 이제 좀 더 이 서쪽으로 키예프 같은 이제 그 우크라이나의 이제 중심부를 향해서 이 회색지대 전략을 다양하게 이제 구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쪽에는 그 돈바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무력으로 이것이 그 평정이라기보다 무력을 주로 이제 투입한 상태이고 더 이 회색지대 갈등 전략이 필요한 것은 서쪽이라고 보고 서쪽에 이제 집중적으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은 서부 지역에서 이제 사이버전을 벌였는데 2015년 12월 달에 러시아가 이제 이 우크라이나의 변준소를 사이버 공격해서 23만 명 이상의 이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2016년 12월에는 역시 그 수도 키예프의 이 변준소의 관리 시스템을 공격해서 큰 피해를 입힙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43페이지 그림 2를 보면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한 팀이 이것을 이제 그 모델을 갖고 이제 적용을 했는데요. 특정 변수의 이제 유무에 따라서 화이트, 그레이, 블랙 존을 설정을 해서 이 이벤트의 이제 확률을 예측한 모델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이제 몇 년 지난 현 시점에서는 한 2020년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키예프에서 이 회색 관측지가 가장 높은 밀도로 예측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예프 정부를 겨냥한 정보 작정, 외교 성명 이런 형태로 이제 회색지대 갈등이 주된 무대가 되고 있다. 어쨌든 이 러시아의 이 회색지대 전략은 무력을 주로 어느 정도 평정이 된 지역에서는 무력을 계속 적용하는 거, 새로운
지역을 찾아서 이것이 계속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2021년 12월 이후에 우크라이나 이제 접경지대에서 조성된 이런 전쟁 위기는 제가 보기에는 전쟁 가능성을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회색지대 전략은 전쟁의 문턱을 넘지 않고 그 안에서 점진적으로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게 핵심인데, 전쟁을 어쨌든 그 무력 공격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갈등의 전략의 틀을 벗어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미 뭐 미국 사실 정보부 수준에서 얻어내서 써야 될 정보들을 일반 대중들에게 그 바이든 대통령이 막 공개를 하면서 이 러시아가 구사했던 이 회색지대 전략 전술에 대해서는 사실상 많이 공표가 돼서 일반인들이 그것을 인식하는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좀 이제 상당한 관측과 이제 논의가 필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현 국면에서 도네츠크에 이제 들어왔지만 러시아가 가질 수 있는 기본 옵션은 세 가지: 군대 철수, 무력 공격, 협상 추구가 가능한데, 저는 이제 이 두 번째가 아니라 협상 추구, 힘의 과시를 통해서 협상에서 이제 최대한 실리를 얻으려는 그런 시도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이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고, 우리가 전쟁의 원인을 분석하는 세 가지 수준에서 가장 앞에 나오는 이 맨의 수준, 인간의 이 지도자의 이 정책 결정 심리는 상당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갖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군대 철수는 현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두 번째 이제 공격을 한다면은 세 가지의 이제 루트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의 침공 시 북쪽으로 침투할 수 있고, 중앙 루트가 있고 또 남쪽 루트가 있습니다. 이 북쪽 루트는 이제 키예프로 직접 진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벨라루스에서 키예프로 들어가는 방법인데, 이것은 이제 여기에도 이제 두 개의 경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로 이제 미국 자료를 인용했기 때문에 마일을 썼는데, 이것은 이제 킬로미터를 이제 환산하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이제 그 같은 경우에 제일 위에 이제 초록색으로 된 두 개의 루트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최단 거리, 100km까지도 진격 가능한 짧은 최단 거리가 두 가지가 있고, 두 번째 이제 이게 중앙 루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키예프로 진격하는 대신에 이제 허를 찔러서 키예프 대신 드네프강의 이제 동부를 우선 점령하는 코스죠. 밑에 이제 여기는 잘 나올지 모르겠지만 파란색으로 된 화살표 세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네프강의 이제 동부를 우선 점령하는 그 코스인데, 이제 알려주셨다시피 이제 드네프강은 우크라이나를 이제 동과 서를 이제 가로지르는 아주 거대한 강입니다. 길이가 1000km에 이르고 폭이 20km에 이를 정도로 큰 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강의 이 폭이 너무 넓기 때문에 이 기존의 이 교량이 4개밖에 없습니다. 대응 교량이. 그래서 이 교량을 만약에 러시아가 장악을 하게 된다면, 공수부대가 이제 먼저 침투해서 교량을 장악한다면은 이 우크라이나 이 국토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이 드네프강 동쪽 지역에 만약에 그 전에 이 우크라이나군이 지금 상당히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주력 부대죠. 이 부대가 이제 보급을 못 받고 고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를 전체를 장악할 가능성이 이제 크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러시아도 이제
손실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 남쪽 루트인데요. 이 남쪽 루트는 2014년도에 이제 병합한 이 크림반도에서 공수부대를 동원해서 이제 인근의 우크라이나 남서쪽으로 이제 진입하는 그런 시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드뎁스강 하구에 있는 항구 도시 헤르손이나 더 서쪽에 있는 이제 최대 항구 그 유명한 오데사를 점령하면은 우크라이나의 이제 물류를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이 이제 유리한 점은 더 서쪽에 있는 미승인 국가가 있어요. 물론 러시아만 승인한 나라죠. 몰도바 내에 있는 트란스니스트리아와 연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주로 이제 러시아의 이제 와인 업자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미니 국가고 러시아 군대가 이미 주둔해 있기 때문에 양쪽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이 제3한 이 남쪽 루트는 우크라이나에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이 작전이 펼쳐지면은 경제가 가뜩이나 우크라이나가 안 좋은데 러시아의 이제 동서로 포위되고 사실상 이 해안 방어선이 없는 내륙 국가로 전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상당히 이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세 가지 루트가 있고 러시아가 만약에 공격을 한다면은 우리가 고려해야 될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6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격 속도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날씨. 날씨는 이제 3월 달과 이제 10월 달에 이제 폭토가 이제 진흙창으로 변하는 그것이 이제 많이 이제 언론에 나왔죠. 이미 러시아는 탱크가 이제 진흙창에 빠져도 복구하는 장비를 다 갖추고 대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번째 이제 시가전은 이제 많은 희생을 낼 걸로 봅니다. 근데 C2 통제, 러시아가 이제 과연 이렇게 수만 명의 이 대군을 이끌고 적의 또 기계화 부대에 맞서서 이동과 통제를 철저히 하면서 이것을 수행할 수 있겠냐. 처음부터 그것도 이제 두고 볼 일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군대의 사기는 처음에 우크라이나가 저항을 하게 될 때는 러시아군이 오히려 사기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 전쟁이 아주 오래 계속되고 러시아군의 피해가 나오면 러시아군의 사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무력 공격 옵션 말고 협상을 위해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이제 유럽 안보를 구축하는 논의입니다. 그래서 1997년 이전에 이제 나토의 상황으로 무력 배치 상황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제안할 수 있고 러시아가 오랫동안 주장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중부 유럽과 이제 동부 유럽에 배치된 미국의 이제 MD 시스템을 철폐를 하고 군사 훈련을 이제 러시아 국경에서 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협상 안으로 이제 제시가 되고 있는 게 중립화안입니다. 핀란드화. 이거는 이제 러시아의 이제 민간 학자들이나 미국에서 헨리 키신저나 토머스 프리드만 같은 사람들이 이제 제기를 하는데 저는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미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거의 중립처럼 돼 있고 푸틴이 그동안 이 회색지대 전략을 통해서 추구해온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에 이제 예속화시키는 작업이 상당히 진행이 되는데 이제 와서 그걸 포기하고 중립화한다는 것은 푸틴이 가장 이것을 배격하고 아마 속으로는 화를 엄청나게 낼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중립화를 할 수 있는 그 자체적인 역량도 사실상 안 돼 있는 상태다. 우리가 이제 그런 점은 감안할 수 있고 현실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우크라이나 위기가 주는 시사점이라는 것은 그 기존의 이 회색지대의 그 갈등 전략을 러시아는 앞으로도 맹렬하게 하겠지만 이 군사적인 그 선언, 공격 선언이나 군사적으로 이제 이미 그 시도가 됐던 곳에서는 지속되기 힘든 환경을 스스로 조성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미국이 지금 직접 개입하지 않으면서 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그 전략은 정보를 다 공개해서 러시아가 이제 무력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심리적 압박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쉽게 말해서 이제 비용을 치르지 않으면서 러시아를 억제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뛰어넘는 러시아는 또 그 전략을 구사하려고 한다. 푸틴 대통령이 이게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세르게이 쇼이구 같은 그 국방장관 아주 그 영석한 사람입니다. 그 시리아 침공할 때도 푸틴은 전혀 시리아 개입하려고 할 때 그 생각하지 않았는데 쇼이구가 우리가 이걸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 이게 잘 되면은 중동에서 교두보를 얻고 이 러시아 공군의 이 타격 능력을 향상시키고 실전 능력 종합적으로 이게 우리한테 유리한 것이 된다라는 그 제언을 받아들여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그 생각의 초점 방향성이 어디가 있냐에 따라서 푸틴이 마음을 결정을 해서 공격이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론적으로는 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것이 손해가 많지만 그래도 이 심리적인 결정을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우크라이나 위기가 이제 그 동아시아 한반도로 전이될 수 있고 이른바 이 권위주의 연대가 형성될 수 있다. 중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이 틈을 타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추구할 수 있고 북한도 얼마든지 부하 내동해서 한반도에서 이 도발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그래서 회색지대의 이 갈등 전략은 북한도 상당한 그 연조가 있고 전문 수준이 높죠. 그래서 북한이 회색지대 도발을 할 경우에는 아까 이제 일부 회의에서 나왔지만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응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그래야지 그 단계를 에스컬레이트 시키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정치인들이나 이제 이 언론 등에서 전쟁 아니면 평화라는 그 이분법적인 그 부분은 상당히 무의미하다. 어떻게 보면 전쟁이라는 것도 사실은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데 전쟁과 평화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설정이 돼서 이런 그 회색지대 전략에 우리가 대응하는데 구체적인 그 방법을 놓치고 있다.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는 지적할 필요가 있고 러시아는 이 제국을 사실상 자신들의 그 정체성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이 제국의 이 속성을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그럼 어떻게 되냐? 처음부터 지금 젤렌스키가 했듯이 자기가 그 사람이 지럽하죠. 그래서 양쪽 중간에서 균형적인 외교를 추구하겠다고 하다가 지금 상황이 이제 몰리니까 이제 그 서구에 원조를 요청하고 있는데 힘이 없는 이 강대국 사이에 낀 나라가 이 균형자 역할을 한다는 것은 치명적인 위험이다. 강력한 동맹을 찾아서 맺고 스스로의 이 자감 능력을 기르는 수밖에 없다. 이런 우리 교훈을 갖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이 우평규 박사님 논문을 두 분이나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여기 굉장히 많은 자료를 이용을 해서 굉장히 고생을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저도 이 논문을 읽으면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학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뭐 분석하면 쉽죠. 미래 10년, 20년 있다고 오는 거는 누구도 모르니까 이것도 뭐 분석하는 게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 온고잉 되고 있는 거 이걸 제대로 분석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 박사님이 논문을 읽어보면 정말 고생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좋은 논문을 이렇게 발제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정도에서 제 코멘트는 마치고 우리 최종훈 박사님한테 넘기겠습니다. 10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대해 주신 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 감사드리고 또 평소 저희 존경하는 대선배님이신 우평균 박사님 발표에 이렇게 토론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와보니까 제가 계급이 제일 낮을 것 같은데요. 저는 예비역 병장이라서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군사 문제에 대한 군사 안보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께서 다 계셔서 제가 이 말을 딱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긴장이 많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냥 제가 뭐 아는 정도까지 그리고 제가 혹시라도 좀 잘못 짚고 있는 게 있으면 또 그것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위기는 사실 길게 보면 2013년 말부터 이게 사실 시작된 거죠. 2013년 말부터 시작해서 거의 뭐 8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지금과 같은 위기, 지금 현재 이 위기는 우리가 11월 정도로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초에 미국 언론이 러시아 군사 장비 비정상적 이동을 지적하면서 시작됐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작년 3, 4월에 이미 이 돈바스 상황은 매우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교전은 8년간 계속돼 왔고요. 15,000명이 죽었습니다. 이 내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의 실마리가 거의 잡히지 않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4월 말에 러시아 병력이 후방으로 후퇴하면서 일단락이 됐었습니다. 당시에도 러시아의 병력 배치는 군사적 시위의 성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그냥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11월 초에, 그러니까 9월에 러시아 벨라루스 군사훈련이 이 9월에 종료가 됐는데 이 병력이 빠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후방으로 빠지지 않았다. 이것을 이제 지적을 한 것인데 제가 러시아 현지에 있는 군사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국경은 2013년 말, 그러니까 2014년 초 우크라이나 위기가 시작되기 이전까지는 매우 개방적인 국경이었습니다. 둘 다 CIS 국가였고 비자 프리로 오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물자나 사람의 이동이 굉장히 자유로웠죠. 근데 그 이후 우크라이나 위기가 벌어진 이후 특히 돈바스 분쟁이 시작된 이후부터 이 국경은 매우 긴장이 높아진 국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후방에 있던 러시아 군이 상시적으로 주둔할 수 있는 주둔지를 이미 마련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사훈련이 끝나고도 이른바 제2주둔지인 곳에 남아있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라는 것이 그들의 설명이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이것이 러시아의 의도된 군사적 시위든 아니면 이것이 여러 가지 계기를 만나서 긴장이 고조된 것이든 어찌됐든 이제 긴장은 고조됐고 사건은 벌어졌습니다. 그럼 러시아 지도부가 4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어떤 생각을 했을까를 제가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먼저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 8년이나 됐습니다. 민스크 협정을 이행할 생각이 없다고 본 것 같습니다. 없고 돈바스 갈등을 서방의 군사 지원을 받아서 이미 군사적으로 해결을 해서 우크라이나 내에 있는 러시아 지대를 제거하려고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러한 이해가 있죠. 이미 2008년 8월에 지금 언론에 잘못 나오고 있는 것은 러시아가 조지아를 침공한 것이 아닙니다. 조지아가 먼저 자국 내의 친러 지역이죠. 친러 지역에 공격을 가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서방이 지원을 해줄 것처럼 생각을 한 거죠. 사카시빌리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2024년 3월에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무언가 나토 가입 준비 또는 분쟁에 대해 내전에 대해서 성과를 내고 싶어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푸틴 대통령의 입장이 러시아 내부의 입장에서도 2024년 3월에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재출마의 명분이 필요합니다. 국내적 요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방 제재하고 코로나19로 인한데 경제적인 성과를 보여주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가장 확실한 재출마의 명분은 탈소비에트 지역 통합 추진하고 서방의 안보 위협을 강조하는 것일
봅니다. 그래서 작년 7월에 푸틴 대통령이 크렘린 홈페이지를 통해서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의 역사적 통합에 대하여라는 기고문을 발표합니다. 이건 이상하진 않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최고 지도자는 최고의 이데올로그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발표하고 우크라이나어로도 발표했죠. 자, 그래서 두 나라가 같은 역사를 공유하는 공동 운명체라고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9월에는 벨라루스하고 이미 국가 연합이 형성되어 있는데 통합을 가속화하는 다양한 문서에 서명을 했고, 또 11월에는 양국 정상이 이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푸틴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9월에 있었던 하원 선거에서 여당이 3분의 2 의석을 가지면서 압승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11월에 있었던 이 군대가 계속 배치되고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 상황이 러시아의 의도적 긴장으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러시아가 무엇을 원하는가는 제가 뭐 토론문에도 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는 미न्스크 협정 이행과 나토 가입 포기를 원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미न्스크 협정은 폐기됐다고 이미 얘기했습니다. 예, 도네츠크하고 루간스크 공화국을 국가 승인하면서 폐기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결국 이제 남은 거는 우크라이나의 가입 포기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두 공화국은 우크라이나 내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막는 이른바 트로이의 목마였습니다. 근데 이 두 국가를 그래서 승인하지 않고 우크라이나 내에 남겨두면서 활용할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국가를 승인하고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적어도 러시아가 이것이 국제법적으로 합법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을 가지고 이 동부에 있는 두 국가를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원하는 건 나토하고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군사적 경계선을 후퇴시키는 겁니다. 러시아가 제안한 건 그거죠. 97년 5월에 나토하고 기본 협약을 맺었을 때, 파운딩 액트를 맺었을 때의 국경선으로 군사 무기 인프라 다 후퇴시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남냐면 독일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동유럽 국가들에 대해서는 나토의 군사 인프라를 절대 들여오지 마. 병력 배치도 하지 말고. 이 얘기는 나토의 제도적 경계선은 우크라이나 이전까지 멈추되 군사적인 경계선, 나토와 러시아의 경계선은 독일까지로 후퇴시키라는 겁니다. 이거는 나토가 사실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적대관계 청산과 유럽, 우평균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유럽 안보 질서의 재편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러시아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전략은 그동안 쭉 보였던 것이, 우평균 박사님께서 오늘 굉장히 어렵고 움직이는 타겟을 회색지대 전략이라는 것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예, 러시아가 추구하는 것도 이 회색지대 전략과 연관성이 있는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도 침공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침공하겠다는 얘기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예.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내에 교전 격화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봤는데, 제가 이 토론문을 쓰고 자고 일어나니까 두 나라를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이건 긴장의 수위를 높인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군사적인 시위를 하면서 이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근데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태도를 보면 러시아의 이야기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미국이, 제가 얘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더 말씀 안 드리겠는데, 미국이 러시아 요구 조건을 조금 더 수용할 생각이 저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그러면 그대로 있던 군사적 시위하던 병력을 그대로 빼서 간다? 자연스럽게 군사훈련을 했던 거라고 하면서 이렇게 갈 수 없죠. 예, 더 강도를 높이는 압박 전략을 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카드가 이미 2월 15일 날 의회에서 두 미승인 국가의 승인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푸틴에게 제출했고, 이미 그 카드를 쥐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카드를 이제 쓴 것이죠. 이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 군 같은 경우에는 과거 우크라이나 위기가 그러니까 돈바스 분쟁이 벌어졌을 때 군사력이 매우 약했습니다. 그래서 미न्스크 협정은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매우 허약했을 때 맺어진 거죠. 자기들에게 불리한 협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서방의 군사적 지원, 정확히는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입어서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매우 강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부 지역에 대해서 러시아는 겉으로는 우리는 지원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지원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것을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하기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의 전면전을 원한다기보다는 계속해서 이 카드를 쓰면서 우크라이나를 괴롭히고 나토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플로어 시간 드릴게요. 네, 박정희 장군님. 발표면 토론, 2부 발표면 토론 잘 들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사실 전쟁의 양상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하이브리드 전쟁, 또 4세대 전쟁, 뭐 이와 같은 전쟁 양상을 논의를 많이 해왔고, 또 오늘 나온 회색지대 분쟁,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해왔고, 분쟁의 스펙트럼을 보면 평시와 전시의 사이를 우리가 이제 회색지대 분쟁 전략이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군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명확히 정리가 됐느냐고 물어봤을 때 이것도 저는 그렇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분들께서 이 용어 자체부터 정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하는 차원에서 첫 번째 질문은 우크라이나 2014년도에 크림반도에서 있었던 이런 현상들을 과연 그냥 회색지대 분쟁 전략으로만 정리할 것이냐, 아니면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규명할 것이냐. 미국의 호프만 박사 같은 경우는 이 하이브리드 전쟁의 용어를 이제 서방 측에서의 어떤 설명을 했고요. 나토에서는 이런 현상들을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규명했는데, 오늘 뭐 회색지대 분쟁 전략으로만 했을 때는 이 차이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좀 어떻게 용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게라시모프 독트린은 걔들은 러시아에서는 하이브리드라는 말을 안 쓰거든요. 걔들은 비물리적 전쟁, 비군사적 수단을 사용해서 아라이브 봄 이후에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이 발전시킨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용어를 정확하게 해줘야 이제 군에서 이게 되는데, 아직 제가 쭉 보면은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요 용어에 대한 말씀 한번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연초부터 북한이 뭐 일부에서 미사일 도발 이렇게 했고, 또 러시아가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이런 상황을 지금 하는 것은 단순한 각계 어떤 도발인가, 아니면은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이 연계된 도발이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베이징에서는 뭐 세계 평화축제라고 하는 올림픽을 하면서 푸틴하고 시진핑이 정상회담을 하고, 또 김정은이도 그 축전을 보내고 여러 가지 연계된 고리 속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대응이 과연 우리가 미국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우크라이나도 대응해야 되고, 또 지금 북한도 사실은 작년에 13번인가 도발했는데 미국이 거의 대응을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초부터 이렇게 강력한 도발한 것이 아닌가. 또 중국과 미국과의 어떤 그런 경쟁, 전략적인 경쟁,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 삼각관계, 세 삼자가 이 연합해서 공조하는 어떤 그런 도발, 이런 것을 했을 때, 그런 것을 우리가 뭐 분석을 한다면은, 그렇게 우리가 가능성을 우리가 이렇게 인정을 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대응, 미국과 EU, 일본, 이런 대응들이 적절한지, 과연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일부에서 제가 아까 질문하려고 했었는데, 질문 못 드렸는데, 문 박사님께서 좋은 발표를 해주셨는데, 평화통일 말씀하셨고, 전방위적인 대응을 하셨는데, 사실 이런 비핵화 문제가 해결도 안 되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런 상황에서 과연 통일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거든요. 3단계 통일 방안인데,
과연 이 3단계 통일 방안을 해체시키고 없애버려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가끔 해봅니다. 우리 민족이라는 개념은 저희 북한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의 평화 통일은 우리 통일 방안 적절한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해봅니다. 네. 11시 50. 네, 네, 11시 50분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한 분은 지금 그 회색지대 전략하고 하이브리드 전은 우리 군에서 좀 발전을 시켜야 될 것 같아서 그것은 굳이 뭐 답변을 아까 모두에서 말씀을 또 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통일과 관련된 부분은 오늘의 주제하고는 조금 멀긴 멉니다. 먼데 그것에 대한 답변은 나중에 밥 먹을 때 얘기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네 우선 원장님 질문. 네. 이 질문은 우크라이나 사태로부터 출발한 질문이지만 사실상의 질문은 우리 문 박사님이나 우리 이 박사님 또 뒤에 앉아 계신 윤석준 박사님을 대상으로 한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방금 박장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중국과 북한이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냐? 또는 이렇게 되면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는 또 기회처럼 교훈처럼 여기는 거 아니냐? 북한이 또 도발을 할 수 있는 맘 놓고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최근 보도에 보면 아주 색다른 또 보도인데요. 중국의 국제전략연구소의 그 장터시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저도 화상회의까지 2번 해본 경험이 있는데 굉장히 말을 세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영향력도 굉장히 셉니다. 그 사람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반대한다. 결코 중국은 원치 않는다. 라고 발언해서 보도가 확실하게 됐고요. 유엔 주재 중국 대사도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긴장을 높이는 행동들도 반대한다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 하루나 이틀 뒤에 어떤 보도가 또 났냐면 북한이 러시아의 지금 하는 행태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이 반대하고 있고 뜨뜻미지근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보다는 중국하고 북한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한데 중국이 그런 생각 갖고 있는데 러시아에 부안해동하고 편성하고 지지하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질문입니다. 중국이 그렇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찬성하지 않는다, 반대한다 하고 있는데 혹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냥 뭐 대충 짐작이 있지만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고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진짜 침공을 한다면 본토적으로 중국은 어떤 스탠스를 취할까 이게 제 예상입니다. 오병균 박사님한테 하신 질문이시죠? 아니요, 문 박사님이 그 중국 전문가시기 때문에 네. 저기 할 것 같고 또 문 박사님도 중국과 북한관계 있으니까 할 것 같고 오 박사님도 질문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은 하나인데 답을 3사람 보고 하라고. 어느 분이나 자기가 저 질문에 대해서 내가 답하는 게 좋겠다 하시는 분 어느 분이나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은 우선 우리 윤 박사님이 먼저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아니, 질문은 내가 받을게요. 답변을 먼저 해주시고 거기에 보충되는 부분을 우리 우 박사님이 하시고 보충되는 부분을 일단은 하시고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윤 박사님 질문. 우선 발제자분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그레이 존과 하이브리드 워페어로 접근하시는데 해외에서는 그렇게 안 다루는데 어디서 그렇게 접근하시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우크라이나 사태는 OSCE에 따르는 하나의 큰 아키텍처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나토와 러시아의 이격 그것을 우리는 러시아와 나토와 미국 간에 서로 교환한 의견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무시하고 그냥 우크라이나 내전의 문제로만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지금처럼 스토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조금 그 OSCE 그 아키텍처 구조 하에서 과연 나토 거기에는 미국이 포함되죠. 러시아와의 갈등이 무엇인지 그렇게 접근하면 이게
더 쉽지 않을까. 거기에 핀란다이제이션이라는 말까지 이제 하면서 중립화를 제안하셨는데, 통상 핀란다이제이션과 크리미나이제이션 2014년도에 병합했을 때 그 의미로서 접근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우크라이나를 중립화시키는 방안으로 이렇게 접근하신 건지, 그것도 조금 의심이 들고요. 저는 현역장교를 했고요. 교리처장을 했는데, 교리상으로 그레이존은 전신과 평신가가 불편한 상태입니다. 하이브리드 워는 전쟁을 하되, 작전을 하되 그 수단을 뭐로 사용하는지, 즉 선동전, 언론전, 기만전 이런 것을 하이브리드 워페어라고 교리상에 되어 있고요. 우크라이나 2014년도 크림반도 병합 시에 발견된 리틀 그린맨, 두 사람이 정규군인가? 임명된가? 아니면 민간 군사 기관에서 온 사람인가? 이런 식으로 군사 전문가들 교리서, 그리고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 위키피디아의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참고하셔서 좀 다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거는 제가 제3자 입장에서 듣기에는 박사님이 임 박사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발표주신 것 같은데요. 거의 대부분 거의 정확하게 일치하시는 것 같은데. 예, 박사님 그 중국의 입장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자, 그러면, 원장님, 네, 잠시만요.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한 7, 8분 남았는데요. 그러면 아까 원장님 우리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윤 박사님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동전의 양면이죠. 중국이 반대하는 이유는 단 하나일 겁니다. 중러 간의 밀월 관계로 해외에 비춰져서 중국이 인도태평양 전구에서의 해방군으로서 인식되는 걸 중국이 곱게 하는 것, 그 이유 하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목사님 질문에 대해서 하실 수 있는 것까지만 하시면 돼요. 화식지대 전략에 대해서 전략과 이제 하이브리드 접근법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를 많이 보지 않는 것 같다. 저는 국내에서 그 회색지대 전략 개념을 적용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를 별로 이렇게 조명을 사실 안 해온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이제 또 말씀하셨듯이 군에서도 이제 논의가 높이 아직 이것이 진행 중인 그 개념 자체가 어느 그 특정한 그 권위 있는 그 해석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너도 나도 지금 그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 상태에서 좀 그 시간과 논의 정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 중국은 제가 지금 말할 중국 원래도 하려고 했는데 지면 문제 때문에 제가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올림픽 기간 동안에 이제 이게 부각이 돼서 중국의 그 스포트라이트가 가야 될 건 이제 러시아가 다 차지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불만도 있겠고, 또 찬성을 하면서 받게 될 부담, 연루의 어떤 리스크도 이번엔 작용했을 거라고 봅니다. 과거의 우크라이나 사태와 이제 다르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국하고 북한이 다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미국과 나토의 지금까지 행태를 다 비난한 걸로 알고 있고, 왕이 외교부장이 얘기한 것은 그러고 나서는 그 당사자들이 그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좀 필요한 거를 좀 뽑아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렇다 그러면 자국 내 이것도 일종의 이제 어떤 분리주의에 대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 중국이 견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예, 그 원장님 질문하신 중국의 입장에 대해서는 임 박사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한 가지 더 붙인다면, 지금 중국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하고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원 때문에 굉장히 중국이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특히 이 여러 가지 식물과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침공하는 러시아를 지지하거나 거기에 동조하기는 상당히 그 이익에 불이익이 된다는 그런 판단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박 대장님이 질문하신 통일과 관련해서는 저희 연구원에서 작년에 그 새 정부에 제안하는 정책 제안을 이제 연구하면서 저도 거기다 썼거든요.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은 이미 이제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 잘 맞질 않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뭐 기본 합의서라든지 그동안 접근을 해왔지만 현실과 굉장히 달라서 이 부분을 대폭 좀 수술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저도 제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모자라고 또 보충해야 될 거는요. 우리 짜장면 먹으면서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관심 있는 건 이런 거예요. 돈바스 일부 지역까지 친러 반군 지역이 장악하고 있는 데까지만 러시아가 들어갈 거냐.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제 뭐 블링컨하고 회담도 24일 날 하는 거 깨진 거니까 전면 침공할 거냐. 전면 침공했을 때 러시아가 입을 데미지가 엄청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거기에 이것이 어떻게 진행이 될 건가 그게 이제 제가 가장 관심 사항이고요. 아까 이제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중국에 주는 교훈 그리고 이제 북한에 주는 교훈이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뭐 중국이 무슨 뭐 대만 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한반도에서 북한에서 보자면 결국으로 러시아가 이렇게 우크라이나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간섭하고 있는 것은 완충지대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소위 말해서 스피어 오브 인플루언스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본다면 중국은 한반도 지역이 또는 북한 지역이 중립지대, 그 완충지대로 계속 남아있기를 바란다. 다른 말로 하면 통일되는데 절대로 한국적 입장을 지지해주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중국이 얻은 교훈이 아닌가 생각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북한이 얻은 교훈은 결국은 그 북한 우크라이나 핵무기 폐기 대가로 세계 3위까지 올라갔던 우크라이나가 그 핵무기 폐기 대가로 얻은 게 뭐예요? 결국은 지금 침공당한 것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북한이 얻는 교훈은 절대로 핵무기 폐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아주 철저하게 얻었을 거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자, 오늘 북한 전략적 도발과 그것이 이제 어떻게 될 건지 어떤 또 함의가 있는지 또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 건지 이것이 주는 우리 한반도에 주는 함의가 무엇인지 이 두 가지 가지고 아주 토론도 뭐 열띠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서 2022년 제1차 카이마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